네, 이번 시간에는 8차 시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차 시 내용은 7차 시 내용을 이어서 이제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삼국 시대의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통일신라 불교로 이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 통일신라 불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대중화에 있다. 자,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고구려 불교, 백제 불교, 거기다가 이제 당나라 불교, 그 다음에 인도 불교까지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불교 사상이 불교 사상의 이해가 더욱더 어떻게 되게 된다? 심화되어지게 되는 이런 시기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했었죠. 뭐가 된다? 불교의 어떤 문제 나오게 되죠?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불교가 들어온 과정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불교가 제일 먼저 들어온 건 어디에서? 왕실. 그렇죠. 왕실에서 불교가 수용되게 된다. 뭐 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중앙 집권하에 이용하기 위해서 불교가 수용되게 되고, 그리고 왕실에 들어왔던 불교는 이제 어디로? 귀족 불교로 또 발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서 이것은 이제 불교가 공인되게 되는, 공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가냐? 일반 평민으로 이제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이때 와서 불교가 대중화되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신라가 통일 후, 통일 이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간혹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많이 틀릴 수 있는 거, 불교에 뭐 평등 사상이 있다, 불교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것들로 인해 가지고 평민으로부터 와서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기억할 것, 왕실로부터 들어와서 귀족과 평민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이런 단계가 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통일신라 불교가 크게 발달해 가게 되는데 거기에 큰 공을 세웠던 두 분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누구다? 원효와 의상이 되게 됩니다.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죠? 불교 사상의 이해가 더 심화되고 있다. 거기다가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에 가장 결정적인 공을 세웠던 사람이 이 두 분이 되게 되는데, 자, 원효 신라 육두품 출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아들이 뭐 솔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효는 제일 먼저 어떤 일부터 하게 되냐면요.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불교의 어느 측면, 그러니까 불교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 나는 이게 중요해. 나는 이게 중요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교를 이해하는 기준이 제각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효는 이래가지고는 불교의 통합을 가져올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른바 이 불교와 관련된 어떤 이해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원효가 뭘 하게 되면 불교를 이해하는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두 개의 책이 나오게 되죠. 자, 뭐가 나옵니까? 대승기실론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금강산매경론. 자, 요 두 가지의 책을 서술해서 불교를 이해하는 기준을 확립했던 분이 바로 이 원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불교의 통합을 불교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 불교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일심사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일심사상, 하나의 마음. 자, 하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죠. 절대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마음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사상을 통해서 불교의 통합을 노력하게 된다. 그래서 나온 사상이 화쟁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서에 설명도 없고 내용이 워낙 깊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심사상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아미타 신앙. 이 아미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아미타 신앙이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 불교 우리가 그 경전에 연불 하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나무 아미타불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효라고 하는 분은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이해하지 말자. 그러지 않고 불교가 대중화되기 위해서 뭐냐?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연불을 외우면서 지극한 정성, 지극한 마음을 다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서방정토, 즉
극락세계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게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도 나무아미탑을 못 외운 사람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서방정토, 즉 극락왕생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을 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에피소드로 얘기하자면 이 원효가 이제 뭐 당나라 유학 가다가 해골물 마신 얘기 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평택 안중 쪽에 가게 되면은 원효 대사가 이제 당나라 유학을 하기 위해서 가던 그 길이 있습니다. 원효의 길, 뭐 해탈의 길, 뭐 이런 길이 있게 되는데 원효가 이제 당나라 유학을 가다가 어디 갔냐면은 저기 남양만에 당항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항선에서 배를 타야 중국을 건너가는 그 주요한 항구가 되거든요. 거기 동굴 속에 잠을 자다가 뭐 했습니까? 해골물을 마셨죠. 그러면서 다음날 아침에 그때 아침에 보니까 그 해골에는 물이었다. 어젯밤 내가 마셨을 때는 정말 달고도 시원한 물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골물이었다. 그래서 거기 막 토악질을 하면서 원효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하, 모든 것은 전부 다 어디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의 마음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체할 때 여러분 국어 시간에 많이 배우죠, 이거. 국어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일체할 때 요 글자를 나오게 되죠. 요 글자가 나오게 될 때 이거를 우리가 채자로 읽게 되면은 뭘 얘기하게 되냐면 모두란 뜻이 되게 되죠. 모두란 뜻이 되게 되는데 이거를 일절이라고 읽게 된다. 절로 읽게 되면 이건 뭐한다? 끊다. 끊어버린다. 잘라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에피소드가 되게 됩니다. 자, 원효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족 불교의 대표적인 물이었던 누가 나오냐? 의상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의상 대사 역시 당의 유학을 갔다 왔던 아주 뛰어난 승려가 되게 되는데 이분은 화엄사상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엄사상을 연구를 하게 되는데 뭘 얘기하게 되냐면 이 화엄사상에서 가장 그 핵심되는 내용은 바로 뭐가 되겠냐면 원융회통사상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원융회통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원융회통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 동그랗다는 얘기죠. 융합된다는 얘기죠. 회, 돌아온다. 모든 것은 통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은 이 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일즉다 다즉일입니다. 일즉다 다즉일이다. 자, 한자를 썼는데 뭐 어려운 한자 아니죠? 일즉다 다즉일의 내용을 얘기하게 된다.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하나는 곧 여럿이고 여럿은 곧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불교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 그 불교는 큰 불교의 하나. 자, 뭐가 됩니까? 불교의 전체를 얘기하게 되는 거다. 그렇죠? 전체를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되게 된다? 여러 개의 종파로 나눠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개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게 되면 전체는 곧 개체고 개체는 곧 전체다. 자,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한광고등학교 1학년이다. 자, 한광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맞죠? 그러니까 한광고등학교 1학년 전체가 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하나일까요? 아니죠. 약 317명, 317명의 학생이 한광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건 뭐가 됩니까? 여러분 개개인 하나하나는 다 개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광고등학교 1학년이 곧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곧 한광고등학교 1학년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약간 말장난 같긴 한데 어쨌든 전체는 곧 개체가 되고 개체는 곧 전체가 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원융회통사상의 얘기가 됩니다. 자, 어떤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가 되게 되죠? 불교의 통합, 불교의 통합을 위해서 이제 통합을 하게 되는 뭐가 되게 되죠? 이론적 근거다. 이론적 근거가 되게 되는 것. 이것이 화엄사상의 핵심이 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일은 뭐라고 그랬죠? 전체. 한광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다는 개체. 317명 여러분 개개인을 의미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이 곧 한광고등학교 1학년이고 한광고등학교 1학년이 곧 여러분이다. 라고 하는 이런 논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게 되냐? 관음신앙이 나오게 되죠. 자, 이 관음신앙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관음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000개의 손이 1000개입니다. 그래서 1000개의 손을 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은 중생을 구제하게 되는 1000개의 손으로 중생, 보통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자, 중생을 구제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 관음신앙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불교의 자비로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결국 이것이 또 뭘 가져오냐? 불교의 대중화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또 연결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원효와 의상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을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게 되면 결국 두 가지로 압축이 될 수가 있죠. 뭐가 됩니까? 하나는 불교를 이해하는 기준, 불교의 통합, 요거로 하나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불교의 대중화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도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상의 화엄 사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까지 하나 더 있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간략하게만 선생님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화엄 사상에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모든 권력은 하나의 권력에서 나온다. 누굽니까? 왕이죠. 왕이라는 절대 권력, 이건 1입니다. 그런데 왕이 백성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통치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 밑에 신하들에게 권력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 권력이 여러 개로 나눠졌다?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 권력은 여러 개의 권력으로 분산되지만 여러 개로 분산된 권력은 결국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으로 모여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전제 왕권을 뒷받침하게 되는 이런 역할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만 더 덧붙여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 신라 사회는 불교가 어떤 것을 볼 수 있게 되냐? 이 땅에 뭘 만들겠다? 불국토.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바로 불교의 나라. 불교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만들어집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경주에 가면 뭐가 있죠? 불국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석굴암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하기 위해서 불국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거다. 자, 여기까지가 통일신라 불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라말의 선종의 유행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라말 선종이라고 하는 불교가 이제 유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럼 이 선종 불교는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오게 되냐면 8세기 도의 선사에 의해서 전래가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게 되는데, 이 선종 불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어디 있게 되냐면은 참선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죠? 실천 수행을 강조하게 되는, 그래서 실천 수행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나옵니다. 거꾸로 얘기해야 되겠죠? 실천 수행을 통해서 참선에 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선종의 특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선종할 때서는 참선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겠지만 주로 누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 얘기했죠? 바로 육두품들에 의해서 이제 선종이 개창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종과 관련되었던 종파가 몇 개가 나오냐면 9개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구산선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9개의 종파가 이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구산선문은 누가 후원한다고 그랬습니까? 배웠죠? 바로 호족들의 후원이 이제 따르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바로 또 한 가지 지방문화의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되는, 지방문화 중심이 지로서의 이제 역할을 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한 선종불교와 관련된 이제 그 조형 예술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뭐가 나오죠? 승탑.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PPT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종과 교종을 비교한 PPT를 먼저 보고, 그리고 그 말미에 선종에 관련된 승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승탑의 어떤 형태, 이런 것을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면서 이 단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종과 선종에 대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고대 사회의 그 불교와 관련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대개 이 교종과 선종을 비교하는 문제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원효와 의상에 대한 비교해야 되는 문제 하나. 대개 그 둘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잘 듣고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교의 종파는 크게 교종과 선종 두 개로 우리가 나눠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교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자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죠. 이 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리를 중시한다. 그래서 교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냐? 참선을 중시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종이라고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선 이 교종서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종불교는 교학불교라고 해서 불경의 해석에 치중하게 된다. 어떤 면입니까? 이론적인 면이죠. 이론적인 면을 강조하게 되는 종파를 우리가 이 교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는 교리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교종은 전제 왕권과 귀족 정치를 옹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전제 왕권과 귀족 정치를 옹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교종은 중앙 집권을 추구해 나가는 이러한 경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교종을 신봉했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바로 중앙에 있는 진골 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골 귀족들이 받아들였던 이 교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제 왕권과 귀족 정치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중앙의 귀족이 믿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을 추구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파는 몇 개가 있냐? 5개. 그래서 이 5개의 종파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발달했냐? 신라 중대가 되겠습니다. 전제 왕권이 강화되었고 신라가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시절 중대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신라 사회의 그 시스템, 체제를 옹호해 가고 있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교종에서는 조형예술이 발달한다. 조형예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형태를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절을 지어야죠. 그리고 또 조형예술의 중요한 건 불상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또 거기에 탑을 만들어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조형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형예술이 크게 발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에 반면 이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중시하게 되냐? 바로 참선을 통한 실천 수행을 강조하게 된다. 참선. 그렇죠. 내가 어딘가에서 열심히 내가 도를 닦게 되는 행위를 우리가 참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천이 따라야 된다. 실천 수행을 중시하게 되고 과거에 있던 기존의 권위는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권위는 부정하고 있다. 뭐 전제왕권, 귀족 정치 옹호 이거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방 분권을 추구하게 된다. 왜 그러냐? 이들의 지지 세력은 지방 호족들이거든요. 그리고 육두품 세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 거주지는 신라 하대 어디가 되죠? 그렇습니다.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지방과 관련된 지방 분권을 추구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종파는 몇 개가 있다? 9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걸 구선이라 하지 않고 구산선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구산선문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신라의 불교를 얘기할 때도 어떻게 정리하자? 오교와 구산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선종은 이 신라 하대, 신라가 이제 몰락해 가는 단계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성향은 반신라적 성향이 되어지게 된다. 기존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정치 파트에서 배워서 알고 있죠. 호족과 육두품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은 신라와 어떤 관계였죠? 그렇죠. 신라대 진골귀족 세력이 강화되고 왕권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회 혼란이 가중되게 되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행동에 대한 불만, 사회를 바꿀 수 없는 어떤 이 막막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겠다. 이제는 새로운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반신라적 성향을 띠게 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호족이 다음 세상 고려를 건국하는 주체 세력 그리고 그들을 정신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도와준 사람 누구? 육두품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신라하대에는 조형예술은 선종은 조형예술은 쇠퇴하게 된다. 그렇죠? 참선 어떤 조형물 필요 없습니다. 조형예술은 쇠퇴하게 된다. 그러나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승탑은 발달하게 된다.
승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보통 부도라고 하는 불교 용어로도 사용되게 되는데 스님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사리가 나오고 있죠. 그 사리를 안치해둔 탑을 우리가 승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승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교의 종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승려의 어떤 그 참선, 한 승려의 어떤 일대기 이런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선종과 관련되어 발달하고 있다. 요거 주의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교종과 선종, 오교와 구산, 중대와 하대, 그리고 교리를 중시한다, 참선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는 것,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정리하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종과 선종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부도에 대해서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도에 관련된 그림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왼쪽에 있는 부도, 이 왼쪽에 있는 부도는 바로 어디 있냐면요. 구례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이 있는 구례 연곡사지의 그 동승탑이 되게 되는데 원래 그 연곡사지에 가면은 두 개의 승탑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승탑, 하나는 북승탑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동승탑이 바로 언제 거냐면 통일신라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승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승탑은 여주 고달사지 승탑입니다. 이 여주 고달사지 승탑은 고려 초기의 것으로 우리가 현재 알려져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이 승탑 중에서 가장 그 정형된 미가 뛰어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팔각 원당형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가장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를 해주겠습니다. 이 승탑은 조형예술품 중에 유일하게 선종의 유행과 관련되어서 나오게 된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셨죠? 이제는 다섯 번째 발해의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해의 불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발해 불교는 어디 불교를 계승했다? 그렇죠. 고구려 불교를 계승했다. 고구려 불교를 계승을 하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누구 중심의 불교가 되게 되냐면 역시 왕실과 귀족,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발해의 불교에서는 각종 유적과 유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상경성, 자 상경성에 아주 다수의 그 다수의 절터가 이제 발견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여러 개의 불상, 대표적인 불상이 이불병좌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두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있는 이불병좌상과 같은 이런 불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대부분 어디를 계승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발해에는 아주 유명한 그 석등, 발해의 석등과 같은 이런 것들이 유물들이 현재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원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교와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교와 풍수지리설이 나오게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이 도교와 관련된 내용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 전례가 됐다, 성격이 어떻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유물이 도교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즉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은 유물을 통해서 이것이 도교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만 잘 파악을 하면은 크게 어려울 거 없는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전례가 된 건 언제가 전례가 되냐면요. 7세기에 어디로 고구려에 전례를 하게 됩니다. 7세기 당나라에서 고구려로 이제 전례를 해 들어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은 도교와 관련된 경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경전을 뭐라고 하냐? 도덕경이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하면 도덕적이다. 유교가 아니냐? 무슨 경이니까 경전이니까 불교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도덕경, 도교와 관련된 경전이 되게 됩니다. 이게 전례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오냐? 바로 고구려의 귀족 사회로 이제 전례를 해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때 이 고구려의 이 도교를 받아들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연개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개소문이 도교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귀족사회에 퍼뜨리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왕보다도 더 위에 앉은 사람이 바로 이 연개소문이 되죠. 그러니까 연개소문의 입장에서는 귀족 세력을 억압하고 그 귀족 세력들을 자기 밑으로 끌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귀족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불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이 뭐하기 위해서 바로 이 불교, 누구와 연결된? 귀족과 연결된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나오게 되는 도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도교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어떤 그 교단이 조직되지 못했던 비조직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비조직적 성격을 갖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단이 조직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여러 뭐 산천을 숭상하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또 그런 것도 있죠. 산천을 숭상하고, 그 다음에 불로장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와 도교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교하면 여러분 가장 많이 접해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도교의 지도자 누구? 도사님입니다. 연불용은 펑하고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좀 황당한 얘기죠.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도교가 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도교가 바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유물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우선 제일 먼저 고구려에서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 강서 고분에 나오는 사신도가 있게 된다.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이 벽화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죠. 이거 좀 이따가 우리가 그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백제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산수무늬 벽돌이라든지 그 다음에 백제 금동 대향로와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도교와 관련된 유물이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PPT로 요걸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신도의 그림,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산수무늬 벽돌, 금동대향로를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리하면서 도교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도교와 관련된 유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사신도가 되게 됩니다. 이 사신도는 고구려 강서대묘에서 이제 발견되었는데, 이 강서대묘는 그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발견되게 되고, 기록상으로는 대개 보면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 형태는 굴식 돌방무덤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굴식 돌방무덤에 관련된 내용은 고분에서 선생님이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신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상 속에 아주 어마어마한 그 형태의 그 동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청룡,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백호, 그리고 여기 나오게 되는 이게 주작입니다. 붉을주자, 주작.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 뭐가 되냐? 현무. 그래서 청룡과 백호와 주작과 현무가 나오게 되는 요거를 우리가 사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구려 도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백제에서 도교와 관련된 유물들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산수무늬 벽돌, 그리고 백제 금동 대향로와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게 되는데, 백제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나온 요게 바로 뭐냐면 산수무늬 벽돌, 산과 그 다음에 물에 대한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산수무늬 벽돌은 역시 충남 부여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요. 대략 한 8가지의 그림이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여기 산이 표현되어 있는 산수무늬라든지,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나오는 연꽃무늬라든지, 그 다음에 구름무늬,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산수무늬 벽돌은 백제인들의 이상적인 정신세계가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도교뿐만 아니라 불교적 요소도 어느 정도 가미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제 금동대향로, 이거 대단히 뛰어난 유물입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제 향로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향로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것이냐? 우리가 절에 가보게 되면 불전이라고 있죠. 그 불전에 향을 피울 때 쓰는 향로가 되게 되는데, 이건 역시 부여 능산리 고분군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봉황과 같은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산의 형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도교 요소를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도 불교하고도 아주 절묘한 어떤 그 조화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게 되는 최고의 걸작품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백제 금동대향로가 되겠습니다. 잘 보셨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풍수지리설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지리설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는 겁니까? 지세를 살펴. 그래서 땅의 형태를 살펴보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도읍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무덤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풍수지리설입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다가 터를 닦게 되면은 후손이 잘 되고 잘못된 데 하게 되면 뭐 망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풍수지리설이 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설은 언제 전래하게 되냐면 통일을 전후하여 신라 삼국 통일을 전후하여 도선에 의해서 전래가 되게 된다. 도선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이제 선종계통의 승려로 알려져 있는데 이 도선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래가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주로 불교로 따지면 선종계통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전래가 되어져 내려오게 된다. 그리고 언제 유행을 하냐? 신라 하대에 유행을 하게 되는 신라 하대에 이제 크게 유행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풍수지리설은 결국 누구 쪽으로 이제 붙게 되냐면 이제 호족 세력하고 연합을 해 나오게 되는데 신라대가 어떤 시기입니까? 우리 알고 있죠? 신라대는 어떤 시기다? 그렇죠.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기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풍수지리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신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가게 되냐? 그 이유는 신라의 수도였던 금성, 오늘날 경주가 되죠. 경주의 지역이 다 있다. 이제 다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아무리 더 살펴봐도 어디가 좋다? 그렇죠. 개경, 송악, 오늘날 어디가 되죠? 개성이죠. 고려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때 송악 길지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뭘 얘기하게 되는 겁니까? 이제 신라는 망해가고 새로운 어떤 지역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경주 중심의 국토관, 경주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국토관에 이제 큰 변화가 오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송악길지설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송악으로 간다. 송악이 아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개성, 고려 수도라고 그랬죠. 바로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고려 건국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경주라고 하는 것이 국토간에 변화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신라 정부의 권위가 어떻게 된다? 강화된다? 약화되게 된다? 약화되게 됨을 의미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라 말에 이제 되게 되면은 호족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유교적으로 불교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누구였다? 그렇죠. 육두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국토간의 변화를 주게 되는 것 바로 뭐죠? 풍수지리설. 이런 것들이 모두가 결부가 되면서 이제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교과서 고대 사회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34쪽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려 시대로 넘어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